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투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사전투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투표율 역대 최고치 보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강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저도 어제도 다녀왔는데 시장이고 전철역 앞이고 온통 파란색, 빨간색뿐만 아니라 노란색, 민트색 그 다양한 정당 후보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참여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양당 지지율, 양당 지지층 자체가 강력하게 모이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당의 지지층 자체가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장 선거일 뿐인데 거의 전국 선거에 가까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 재보궐 선거랑 비교해 보더라도 그때만 해도 서울시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 선거만으로도. 근데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선거일 뿐인데 전국 선거 분위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어쨌건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만들어진 것이 대법원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현 구청장이, 그러면서 재보궐을 하게 됐는데 다시 그 사람을 원인 제공자를 공천하면서 이게 뭔가 전국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오만함을 넘어서 법치 파괴,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표로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은 22.64%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수치를 놓고 여야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서구 보면은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곳이 있지만 이제 6월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을 이긴 곳이기도 하고, 판세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20대 총선이 워낙 그 큰 표 차이가 난 선거라 좀 분석하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그때 김태우 후보가 총선 나왔을 때 한 14포인트 정도 차이로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는 2.6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제 그 기간만큼 우리 보수 정당이 보여준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고 김태우 후보도 본인의 상품성과 본인의 가치를 높여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 선거는 좀 다른 특이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권 의원님께서 그 이제 선거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 김태우 후보와 붙어서 불과 2.6% 차이로 졌던 그때 그 후보는 왜 나오지 않았나? 그 후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당선이 됐었다면은 지금 민주당은 진짜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가 지금 본인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강서의 지형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곡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새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대기업을 기반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잠시 살다 떠나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아이 낳고 오래 사실 분들이라서 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표심으로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라는 공식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이제 깨질 거다라는 것이 여당에서 계속 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 투표율로 인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판세 같은 거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일단 사전 투표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본 투표율도 꽤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양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많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을 보면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의 사실은 정당 지지율은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은 여론조사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 한해서. 근데 서울에 한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선거가 전국 선거처럼 여겨졌다. 제가 거기에 한 10여일간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었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선거가 뭐 진교훈 대 김태호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선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민주당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적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건 중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정 여론이 사실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어떤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도 투표율이 꽤나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같이 이제 본투표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본투표는 사전 투표율만큼 뜨거울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번 본투표 같은 경우는 휴일도 아닌 평일에 있는 선거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일의 연휴가 지나고 하루 징검다리 건너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을까 하는 좀 우려는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뭐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인가 강서를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전격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의 프레임이라고 야당 측은 보고 싶지만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야권에 대한 심판 프레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현상 자체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투표율에 결과적으로? 대한 그래도 아무리 사전 선거만큼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역대 최다의 기준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21년도 서울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보니까 최종 투표율이 58% 정도였고 당시에 강서구 투표율이 5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딱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50% 가까이 투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보궐선거로 치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도의 어떤 민심이 많이 반영된 결과를 맞이할 텐데 그게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 그리고 그 21년 재보궐선거에 어쨌든 56%가 투표할 때 28만 명이 투표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서구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세 사기로 어떤 보증금 미반환 불안을 겪고 있는 가구가 한 14,000 가구 정도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투표한다고 하면 이것도 투표율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포션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투표율이 적진 않을 거다.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왔고 높게 나온 만큼 또 여야가 서로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까 그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번 보궐선거를 놓고 뭐 정권 심판이다 혹은 그런 이야기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또 내주셨거든요. 그에 대한 또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구속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나온 것이에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좀 무리해서 구속시키려고 했구나 라고 인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민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불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되고, 어쨌건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 결과는 양측 어느 쪽에도 영향을 되게 크게 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랑 달리 표를 한번 열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까지 이런 기회는 없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총선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좀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저는 강서는 강서고 서울은 서울이다 생각합니다. 25개 구 중 하나이고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개일 뿐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의미를 확장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4년 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4년 전 이맘때 이제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조국 사태로 이제 온 나라가 두동강이 났었죠.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다음 총선에 이걸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민주당에서도 집권 여당이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말이 지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왜 중국발 그 입국자들을 막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그때 정말 엄청난 정부 비판과 정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 또 선거제 개편되면서 무려 20개가 넘는 정당들이 창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거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당이 정말로 역사상 유례 없는 참패를 겪었고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됐죠.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또 어떤 이슈와 어떤 정책적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서 선거가 서울 선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은 그 이번 선거가 그대로 이번 결과가 총선의 판세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도 뭐 신당, 분당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각 정당이 얼마나 혁신하는가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더욱이 사실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러가 만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행동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만약에 그런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경제 관련해서도 지금 금리를 7%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큰 사회적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는 또 완전히 달라질 거라, 이번 판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기세를 잡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 이번 보궐선거에 그래도 이제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좀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니까요.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를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년 총선의 승패 가를 거 일단은 민주당의 상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무소속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하면은 175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고 그리고 또 강서 선거에 총 당력이 집중돼서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분열의 조짐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곧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원욱 그 민주당 의원이 개딸들에게 좌표 찍혀가지고 뭐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져서 비판받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를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특보가 병원에 가서 같이 병문안을 하고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이제 원외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오선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을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개인 조정식 의원까지 밀어내면은 이재명 사당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반발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좀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더불어서 네. 어떤 게 변수가 될지 함께 여쭤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정권 3년 차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고, 지금처럼 못 하신다고 하면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지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수도권의 민심이라고 보여져요. 어쨌건 저희가 지역주의 타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건 지역 간의 정당 지지 격차는 아주 큰 상태여서, 그러면 승부가 나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경기와 서울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민주당이다 아니면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기에 성공해내게 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이 수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승환 당협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저희가 변수 여쭤봤는데 상대당 얘기만 좀 해주셔서 국민의힘 쪽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 3선 중진인데 이번에 수도권 출마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주말에 계속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 뭐 들으신 게 있는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뭐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총선의 혁신 경쟁이 지난번 그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민주당의 혁신 경쟁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이거를 가결시켜 버림으로써 정말 방탄 정당 이미지를 벗었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색출 작업이 들어가면서 그 혁신이 퇴색됐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신호탄이 뭘까 생각했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먼저 이렇게 신호탄을 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태경 의원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최다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항상 최상위권에 올라오는 분이고요. 그런 분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 전체의 승리와 정권 정체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모습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 YS의 말씀처럼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혁신 경쟁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혁신, 어떤 출마, 또 변화들이 좀 있겠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어쨌건 하태경 의원의 이런 행보는 저는 좀 존중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모든 게 자의에 의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3선에 대해서 아마 공천 학살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기 있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구체적 행보를 선언하셨는데, 민주당에도 그런 행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스스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인 서초로 가겠다라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커져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무언가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좀 더 이어서는 저는 그 기득권 내려놓음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정치개혁은 다음과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현역들에게 너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정치 자체가 이미 진입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논의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야기도 저희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복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당내 화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 투표를 하면서 가결과 부결파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진영,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엄청 극에 달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홍익표 원내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시고 나셨을 때 사실 당시에 가결 투표를 했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시에 가결 투표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당대표 흔들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포괄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이미 뭐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이야기할 만큼 적대화된 것들이 다소 완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이와 관련된 것에 적극적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 어떤 분당 분위기가 그냥 용인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서 다른 당으로 분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당이 분당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당대표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제 또 전망을 해주신 건데, 뭐 상대당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일 때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들었던 워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그 가결파를 향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종교에서 많이 쓰던 용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이 부결로 몰아넣었던 것에 가결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거의 신성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화합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화합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충성했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화합하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제대로는 안 돼요, 제대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가결파, 그리고 또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있었던 20명, 총 50개가 넘는 민주당으로서는 빅파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노리는 원외 인사들과 또 이제 친명계의 정치인들이 과연 이것을 그만두겠는가. 저는 그래서 정말로 배틀로얄이 시작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대담 나누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 뭐 오후에 오늘 퇴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당내 분열에 대해서 뭐 화합을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을 해주셨거든요. 네. 민주당 일원으로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서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번 총선 승리가 당대표의 최종적인 결과물 같은 겁니다. 근데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어떤 그 마음을 얻을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면에서 이번에 가결 투표를 한 사람들을 배척한다? 그럼 수도권에서는 엄청 큰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쉽사리 이 어떤 갈라지고 있는 민주당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지를 안 냈던 이유도 저는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통합의 행보를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합 행보라고 한다면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이번 주에 퇴원을 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류의 메시지라든지, 물론 수요일까지는 보궐선거에 집중하겠지만 네. 그 이후에 뭐 어떤 장소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소까지는 떠오르진 않고요. 예. 우선 지금 현안으로 좀 다뤄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것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가 늘상 하는 행위입니다.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하는 건 사실상 당론이 늘 정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당내에 이제 앞으로 다른 목소리 같은 건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그건 정당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당원 당규를 본다 하더라도 이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터라 여기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뭔가를 정리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행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내일부터 17일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원래 총선을 앞둔 국정감사가 가장 이제 매서운 불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물국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이슈들을 다 지금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10년 만에 국군의 날 행사 굉장히 성대히 치러졌고, 대통령은 유엔에서 연설했고,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는 시진핑을 만나서 방안을 논의했고, 그리고 항저우에서 우리 선수들은 선방을 했는데 지난 추석 민심은 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어떤 행보 보이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막 국감 자료 뉴스,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타격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성과 내고 자기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만 남아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음번에 이재명 총선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됐다고 하면 그 이슈가 모든 걸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거의 파행될 정도 수준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나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이슈가 그래도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정말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현안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도 사실은 오송 차도 참사도 있고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돼서 수사 외압도 지금 여전히 어떤 의문이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살 아파트 등 이런 이슈가 또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안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있고 이것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 국제 정세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국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내일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승원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